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리더십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크게 판을 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이끌고 갔었던 5천의 병력이 전멸을 하게 되고요. 29명의 부임을 뒀다. 장인만 29명이죠.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난관을 풀어나갔고 그가 어떤 사회를 세웠는가는 지금부터 1000년 전 이야기지만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궁예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건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궁예죠. 궁예는 왕건의 제주를 받고 주요 전투에서 왕건을 아주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궁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죠. 아마 궁예가 훌륭한 군주였었더라면 왕건은 그걸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딜레마가 심각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궁예의 폭정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관심법이죠.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넌 지금 내게 욕심을 품고 있어. 철대 빡! 이러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중에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궁예가 왕건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숙명이에요. 1인자는 2인자를 잘 활용해서 권력을 강화시키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2인자를 의심하거든요.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위험한 적은 왕건이죠. 성품이 좋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건을 따르고 있고 궁예가 왕건을 부르죠.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너가 반역질을 꿈꾸고 있구나. 왕건은 도움 속에서 덮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었을 때 수많은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왕건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궁예가 그를 죽인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거예요. 궁예가 야 역시 왕건이구나. 너 정직하다. 내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분치를 풀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궁예의 맛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은 결국 수많은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하자.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럼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러죠. 왕건이 극구 거부한다.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정치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권력욕을 드러내놓고 탐하는 것보다 내가 때를 기다리고 명분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나의 집권 명분이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건이 마냥 착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권력을 잡은 바로 그 해에 굉장히 많은 내란들이 일어나요. 다 진압을 해요. 굉장히 좀 치밀하게 행동했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1차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는 단순한 대장군이 아니라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 나라가 3개가 있었고 3개가 신나게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견훤입니다. 견훤이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옛날에 사극도 그렇고 스토리의 과정상 궁의 이야기가 극적이기 때문에 또 최종적인 승자는 왕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궁예랑 왕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시의 역사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탁월한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신라를 위축시켰고 절대로 후고구려에 대해서 밀리지 않았고 영토가 작아 보이지만 이 백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거거든요. 왕건 어때요? 어찌됐건 제위를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간신히 밀어내서 불안불안하게 집권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주 불세출의 전쟁 영웅인 견훤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왕건은 견훤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요. 가장 유명한 게 친신라 정책이에요. 견훤이나 궁예는 왕건이 갖고 있지 못한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라를 비판했죠. 궁예는 멸도라고 칭했고 특히 견훤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활약을 통해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지만 신라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적대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왕건이 이용을 하는 거죠. 신라를 포용하면서 창과 무기를 쓰지 않고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당시 신라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망할 나라지만 어느 나라의 왕이 나 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전에는 궁예도 우리를 싫어해, 견훤도 우리를 싫어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건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라의 경명왕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태조 3년차, 즉 왕건이 권력을 잡은 3년차 되는 시점에 사신을 보낸다는 거죠. 고려를 나라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집권 초기에 불안불안한 왕건 입장에선 신라가 국가로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나라의 위세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신라 입장에선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존속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로맨스, 그래서 견훤은 더 적극적으로 신라를 점령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27년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포석정에서 경양을 죽이고 그 일대를 처참하게 짓밟은 다음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포석정에서의 경양의 모습은 뭐예요? 술잔을 동동동동동동 돌리면서 놀고 있다가 죽었고, 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학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포석정은 술 마시고 노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예식을 취하는 공간의 어떤 신성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견훤의 군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그쪽에 가지 않았을까 정도로 현재 많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견훤이 들어가서 경주를 짓밟으니까 그동안의 친선 정책을 펼쳤었던 왕건 입장에선 대규모의 군사 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왕건이 빨리 군대를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견훤의 군대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북부 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왕건이 이 견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뒤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즉 왕건의 부대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 왕건의 부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팔공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왕건의 부대는 주로 기병 위주의 전술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견훤의 부대는 보병이 강했고 긴 창을 든 부대. 즉 무슨 얘기냐, 왕건의 주력 부대인 기병이 산에서 활약하기 불편하잖아요. 아주 묘수를 둔 거예요.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먼저 이쪽에 치고 바로 군대를 뺀 다음에 상대군을 분열시켜서 취약한 지역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구조. 기가 막히죠. 견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이때 이끌고 갔었던 5천의 병력이 전멸을 하게 되고요. 왕건이 가장 아끼던 장수였었던 신순겸, 사실은 의형제였던 사람이었죠. 신순겸이 나섭니다. 이건 도저히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항과 외모가 비슷하오니 대항이 옷을 입고 싸우는 동안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목숨을 건 거죠. 이 상황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왕이 살아야지만 다시 힘을 회복해서 견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순겸이 왕건의 옷과 갑옷을 입고 유인 작전을 펼치면서 처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왕건을 탈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순겸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김낙 같은 명장도 죽었고요. 이 당시에 가장 아꼈던 8명의 장군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산을 공산이라 불렀었는데, 여기서 이 왕건이 아끼던 8명의 장수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최후의 위기고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의 아끼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다 죽으면서 왕건을 구해냈어요. 평소에 신의가 정말 두터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왕건이 국력을 확충한 다음에 다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세를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회 자체는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후백제군이 기록에 따르면 8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주력 부대가 완벽하게 전멸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공산 전투에서는 견훤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왕건은 쉽게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창 전투에서는 못지않게 견훤이 패배를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견훤은 탁월한 장군이고 뛰어난 전략가이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꿈꿨던 사람이긴 한데, 거시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플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누가 더 날카로운 검수를 구가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훤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왕건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승리라는 것은 단순한 칼 끝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왕건이 온몸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견훤 집안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견훤의 아들을 물리치게 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호족은 이게 지방 유력자들을 얘기해요. 각각의 지방에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직접 그 일대 농민들을 관할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독점한 세력인데 정말 수백의 각양의 호족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신라 말기 혼란기가 지속되면서 호족 세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궁예나 견훤은 호족을 찍어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당장 무력이 없으니까 호족들 입장에서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마음을 주진 않는 거죠. 근데 왕건의 입장은 뭐예요? 혼인 정책을 한다라든지 혼인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호족을 진심으로 내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정책의 절정이 29명의 부인과 혼인했다라는 것들.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총 34명입니다. 사실은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이 방식은 호족들의 심리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어나갔던 왕건 개인의 리더십으로 다 메꿔진 거거든요. 국가 운영에 탁월한 능력, 극도의 인내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카리스마, 이걸 통해서 강제로 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건이 죽고 나면 쉽게 얘기할까요? 장인만 29명이에요. 왕이 될 사람만 지금 근 30명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대 해제 때부터 다음 이제 경종까지 이루어지는 3, 4대 기간 동안 엄청난 피해 참극이 벌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호족 세력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좀 미봉책이었고 고육지책과 가깝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건은 결국은 문벌 귀족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통합해 나갔고, 고려 왕조 그 이후에 근 5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벌 귀족들의 도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불교의 타락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로 많은 시간이 또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만든 세계가 결국 완벽할 수 없게 되고, 그 왕건이 만든 세계가 극도의 한계와 혼란을 드러냈었을 때 결국은 이성계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이란 대한 이데올로기, 농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가 또 재편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가 당대에 큰 성공을 했다고 해서 사회 자체가 완전한 사회가 된 건 아니고, 그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고민되고 추구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통상 한국 역사학자들은 비로소 고려의 건국, 왕건의 시대를 통해서 한 민족이 성숙하게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들. 갑자기 최수종 선생님이 보고 싶네요.